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도파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도파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히 도파민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파민 터졌다. 아주 재밌는 일들을 보면 재밌는 영화, 도파민 터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도파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파민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는 삶을 도파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삶의 균형점과 균열을 좀 일으키고 분解되는 어떤 그런 물질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호르몬이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도파민을 이제 좀 느낌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명화 속에서 보여주는 도파민은 어떤 것일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아는 그림이지만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보면요, 뭔가 참을 수 없는 감정의 일렁거림 때문에 이제 절규하는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분명 이 상시의 뭉크는 도파민이 엄청 많이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얘기는 지금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둔 사기꾼이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 또 의처증, 의부증 이런 환자들한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고흐가 이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되게 즐겨 그렸고요. 특히 이제 노란색에 집착을 했답니다. 특히 이제 노란색도 뭐 4가지, 5가지 색이 아니라 23가지의 다채로운 노란색을 쓸 정도로 고흐는 노란색에 집착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도파민이 너무 과다해지면 집착하게 된다는 거고, 또 질투도 하게 되고, 어쩌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이게 고양돼서 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처럼 이게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의 호르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도파민이라는 것은 그 즐거움을 주고 쾌감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도파민에 또 집착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두 얼굴의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는 호르몬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쾌감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실행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보상의 호르몬이거든요. 처음에 도파민이 발견된 게 언제 발견됐냐면 쥐 실험에서 1953년도에 도파민이 처음 알려집니다. 쥐의 어떤 뇌 영역에 전극을 이식하고 그걸 갖다 파괴했더니 이 전극을 이식한 부위에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더니 거기가 알고 봤더니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위여서 쥐가 자꾸 이제 그쪽에다가 자극을 주든 마치 이제 그 자극을 즐기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게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쥐에서 이렇게 보상의 영역이 있고 그게 도파민이고, 도파민이 쥐도 그렇지만 사람한테도 어떤 기쁨과 환희, 희열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도파민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정상인 상태에서 어떤 물질, 어떤 행위에 중독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도파민은 사실은 우리 몸의 뇌에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중뇌가 있는데 중뇌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운동신경과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이게 어떤 호르몬적으로 얘기해서 감정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뇌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파민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여러분 아시죠?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도 아실 겁니다. 그거의 전구체가 바로 도파민인데요. 이 도파민은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처럼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이기도 하고, 또 2가지의 예를 들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얼굴의 호르몬 도파민 한 이유는 도파민 자체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주고 집착을 주지만 어떤 때는 또 이게 쾌감을 주고 또 희열을 주기도 하고요. 또 제가 두 얼굴의 호르몬 도파민 한 이유는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은 실제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떤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호르몬의 어떤 강력한 명령자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지하철에서든 버스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핸드폰을 손안의 감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핸드폰의 세상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손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중독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파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파민 자체는 중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파민하고 도파민 수용체가 서로
관계를 맺는데 이 자체의 관계의 균형이 깨지면 중독이 되는 거고요. 결국 도파민이 호르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데 인간은 바로 이 도파민, 호르몬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의 어떻게 보면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환자들이나 여러 또 많은 시청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도파민이 도대체 신경 전달 물질입니까? 호르몬입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도파민은 운동신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 파킨슨병 아시죠? 이렇게 막 손을 떨고 그다음에 총총걸음을 걷고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 호르몬으로서의 도파민은 감정과 동기부여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니체가 말하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너희의 몸 안에 너를 갖다가 명령하는 강력한 지배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도파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도파민이 그렇기 때문에 운동신경으로서의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요. 호르몬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도파민이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명령자가 바로 도파민이고요. 이 도파민에 의해서 우리가 유튜브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중독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도파민 자체의 분비도 분비지만 이 수용체의 문제 때문에 도파민에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도파민은 이 감각과 어떤 호르몬적인 어떤 영향도 미치지만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도파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도파민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도파민이 터진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쾌감 호르몬으로의 도파민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쾌감이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터졌을 때는 육체적인 어떤 쾌감보다는 감정적인 더 만족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도파민이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근데 도파민이 막 많아져서 중독이 되면 나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도파민이 아예 안 나와버리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뇌에다가 전극을 심어가지고 도파민을 전혀 분비 못하게 쥐를 실험을 했더니 이 쥐들은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앞에 있어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않으니까 결국 굶어 죽는 아주 슬픈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도파민은 없어서도 안 되고 많아서도 안 되는 말하자면 과유불급이 꼭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감정도 문제가 생기고요. 운동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도파민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호르몬으로서의 도파민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도파민이 적어지게 되면 파킨슨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도파민이 또 너무 많아지게 되면 조현병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도파민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충동적이 되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박 중독이라든지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도파민이 아주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도파민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도파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도파민도 같이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노화 과정이 되면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감정이 좀 무뎌지게 되고 무감정증이 되고 어떤 희노애락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무뎌지는 것도 노화가 되면 도파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비만한 사람들이 어떤 음식에 꽂혀서 많이 폭식하게 되는 것도 도파민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비만해지게 되면 도파민 그 자체도 문제지만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듭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도파민이 같은 양이 분비되더라도 반응성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만해지게 되면 더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또 비만해지고 또 비만해지니까 도파민 수용체는 줄어들고 비만해지면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설탕 중독, 약물 중독 왜 일어나냐면 어떤 약물들은 특히 이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코케인이라든지 메스암페타민 같은 약물들이 그런데 그런 약물들은 보통의 물질보다 도파민 분비를 많이 시키니까 그런 약물 중독에 되는 거고 특히
당분 같은 것도 이 단맛이라는 것이 약물 중독과 마찬가지 정도로 도파민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에 중독된다는 거, 그것은 도파민과 도파민 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도파민에 중독되면 나는 이제 끝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늦을 때는 없는 겁니다. 이 중독도, 이 수용체를 우리가 잘 해결하면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중독과 관련돼서 도파민 수용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도파민 중독도 수용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도파민은 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기능, 또 호르몬으로서의 기능,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도파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도파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결국 도파민은 좋은 호르몬도 아니고 나쁜 호르몬도 아니고 과유불급, 무조건 좋은 호르몬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호르몬도 아니고,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것은 처음에 호감 호르몬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출발되다가 나중엔 집착과 충동과 중독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호르몬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모든 어떤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화학 작용, 생명 작용은 도파민과 또 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도파민이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도파민이 어떤 작용을 하면서 수용체하고는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도파민이 무엇이고 도파민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도파민 중독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도파민 중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 정말 지긋지긋해서 이거 좀 벗어나고 싶다. 도파민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도파민 중독에 앞서서 일단 저는 중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4C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C는 control,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C는 compulsion이라고 해서 강박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C는 carving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없으면 못 사는 어떤 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C는 이제 consequence라고 해서 이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를 갖다가 이제 옥죄고 나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네 번째 C라고 하는데, 이런 네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사소하게는 소화불량부터 시작을 해서 감정적으로 불면증, 우울증도 생기고요. 결국은 이런 중독의 과정에서는 부정하기도 하고 나는 아닐 거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합리화도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과 과정 속에는 내성이 생기면서 또 그걸 끊으면 또 금단 증상이 되면서 불안감이 되고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아주 약한 중독에서부터 중간 정도, 그다음에 완전히 심한 중독까지, 이 중독이라는 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어떤 대상에 중독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엔 자극이라는 게 있죠. 자극이 탁 들어오게 되면 이 중독의 과정에 결국은 기저에는 도파민이 있는 거거든요. 자극이 들어왔다. 그럼 도파민이 분비되겠죠. 도파민이 분비되면 도파민 수용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도파민 수용체는 분비가 많이 될수록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도파민 수용체하고 도파민이 이렇게 만나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도파민은 분비되는데 수용체는 줄어드니까 더 많은 도파민을 요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도파민이 한없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도파민도 한계에 부닥쳐서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잔고가 떨어지듯이 도파민이 붕괴되고 고갈되게 되거든요. 이 도파민이 근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도파민이 아예 안 나와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떤 무기력증이라든지 신체적인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측면에서의 도파민 반응에 대한 신체적 변화, 감정적 변화가 있고요. 도파민이 결국은 붕괴에 대해서 나타나는 고갈적인 측면에서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도파민 중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걸 어떻게 더 욕망을 해서 더 채울 것이냐, 아니면 더 금지를 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독이 되면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자극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이게 자꾸 자극이 들어오면 수용체는 자꾸 이제 활성화되다가 나중에 내성이 생겨버리고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 지나쳐 생기는 문제 아니면 도파민이 붕괴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소의 두 축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도파민 중독이 증상이 되면 간단한 불안증 때문에 불안과 떨림, 불면증, 그리고 강렬한 갈망 때문에 이제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되고 결국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증상들도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행동을 계속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강박적인 어떤 작용, 또 갑자기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도파민 중독은 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처럼 딱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도파민 중독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것도 중독이야? 라고 할 정도의 더 많은 이제 중독들이 있게 되고요. 약물 중독자랑 마찬가지로 쇼핑 중독도 그렇고 도박 중독도 그렇고 게임 중독도 그렇고 더 많은 양의 더 강한 자극을 우리 뇌는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든 이 쇼핑 중독이든 이 게임 중독이든 계속 우리의 뇌는 고장나서 계속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 중독은 마치 우리가 운전자가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자동차의 이제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 계속 이 도파민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우리 뇌가 망가지게 되는데요. 누구나 다 편리한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것은 좋은 호르몬인데 이걸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현대는 너무 쉽게 이 도파민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죠. 예전에 우리가 과거의 인류들은 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사냥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뭐 전화하면 음식이 배달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편리한 삶이 주는 너무 쉬운 도파민의 획득이 중독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디지털 시대가 불러온 문제가 바로 이 도파민 중독의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영상도요. 예전에는 자연현상이 누구나 다 24시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그걸 빨리 감기를 하든 천천히 감기를 하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는 숏폼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정해진 시간, 24시간을 마음대로 압축하고 빨리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자극이 시각적으로 뇌를 망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도파민 중독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교수님, 그러면 이 중독이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중독에 더 쉽게 빠져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독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살아온 배경이나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뭐 이런 지능을 가리지 않고 다 발생되는데 특별히 중독이 잘 오는 그런 어떤 분들을 5가지의 그 유형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많이 노출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면 아들도 술을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에 대한 중독 자체가 그냥 늘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에는 그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도파민의 어떤 그 보상의 경험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독에 쉽게 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일상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또 노출되기가 쉬운 거죠. 두 번째로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의 유형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도파민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파민에 쉽게 중독이 되고요.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건강한 보상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고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고 그냥 어떻게 쉽게 뭔가 이게 보상을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그 5번째는 아무래도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보다는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더 중독으로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 뭔가 내가 그런 어떤 요인이 더 많은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는 요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런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요즘 보면은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50년 전, 100년 전의 한국의 도파민 수치의 수준하고 지금은 이제 현대 그 한국의 도파민 이 수치가 2배 이상이나 더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사회적으로 이 도파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 우리가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가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지금 알고 보니까 숨어있는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 오후 3시, 4시에는 달달한 거 안 먹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설탕 중독입니다. 설탕 중독도 음식 중독 중에 하나인데요. 트랜스 지방이 많거나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좋아하고 스낵, 과자 좋아하는 그런 음식에 빠져드는 사람들. 이런 것도 사실은 도파민 중독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예전에는 일중독자, 칭찬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일중독도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박 중독, 주식 중독 이런 것들은 대강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또 이제 SNS나 유튜브 중독 이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가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중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블루라이트입니다. 사실 이제 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빛과 틀리게 시각적으로 블루라이트가 많은데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화면이 적었고 가까이 보니까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멜라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줄어들고 도파민에 대한 중독이 더 취약해지는 거죠. 홈쇼핑 보다가 막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저것 필요 없는 물건들 사고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중독 사례이거든요. 근데 이 사례들을 그냥 중독인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나가 보면 이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중독의 메커니즘의 근간에는 도파민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설탕 중독도 그렇고 음식 중독도 그렇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결국은 도파민 중독이 바로 그 중요한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박 중독자, 주식 중독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인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중독의 일반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이 이 도파민 중독에서 얼마나 더 심각하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원래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대인들은 이 옛날보다 얻기 쉬운 도파민을 갖다가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바로 도파민 중독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찌 보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도파민의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는 거는 도파민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이 도파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갖고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갖고 이 도파민 중독자들의 탄생을 줄이려는 노력과 어떤 시스템이 정책적으로나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이제 실험한 거 보면요. 도파민에 중독돼서 고장난 뇌, 중독된 뇌하고 정상 뇌하고 비교해 보면 이 완전히 뇌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은 결국은 뇌에서 도파민도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수용체가 없어져 있어서 고장난 뇌가 돼버리는데 이 고장난 뇌, 중독된 뇌도 결국은 도파민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디톡스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어쨌건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도파민 과잉의 사회가 되고 있고 도파민 중독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은 결국은 개인도 망가뜨리지만 그 사회도 망가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지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특히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도파민 중독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러면 도파민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도파민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도파민 검사를 병원에 가서 혈당 측정하고 혈압 측정하고 콜레스테롤 측정하듯이 하면 좋은데 도파민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뇌에서 나오잖아요. 중뇌까지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뇌 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거나 도파민에 대한 수용체나 도파민의 분비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도파민 중독 여부에 대한 테스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도파민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건데요. 10가지의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꼽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밤에 이상한 상상을 자주 한다. 두 번째, 매일 술이 생각난다. 세 번째,
나의 문제점을 주변 사람들한테 감추기가 급하고, 네 번째는 수시로 SNS를 들여다보고 또 보고,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일인지 알면서도 또 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온라인 쇼핑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곱 번째는 계획대로 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홉 번째는 대인관계가 소홀해지고, 열 번째는 하루 종일 한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열 가지 항목 중에서 내가 이제 하나 가지에 해당되면 아직은 중독 전 단계지만 다섯 개, 여섯 가지, 특히 일곱 가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중독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여기 내용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내가 이제 이런 상태가 중독의 상태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거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